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23회 도널드 트럼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마크입니다. 유튜브와 창업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네, IT에 관심이 많은 노예만입니다. 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폴스입니다.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준비했어요. 이번 주부터 인물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새로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한 주간 있었던 일을 3인칭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이 3인칭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마크는 책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이만님부터 시작할게요. 저요? 네. 저 노이만은 노이만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이거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도저히 먼저 하셔야 돼. 조금 유아적이네요. 저 노이만은요 그 속초에 놀러 갔다 왔는데요. 이제 그동안 일만 하다가 간만에 이제 바다에 가서 바다를 구경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왔습니다. 비 오지 않았어요? 비 왔는데 저희가 딱 가니까 거치더라고요. 다행히도. 난나는 아팠어요. 맞아요. 지금 몸 좀 괜찮으세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오래 아픈 건 처음이라서. 원래 위장이 별로 안 좋긴 한데 되게 많이 오랫동안 아팠어요. 3일? 4일? 그래서 밥 막 죽 한 끼씩 먹고 연맹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 얼굴이 좀 창백해 그쵸. 보이긴 하네요. 혈액순환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아예 나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낫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거 약간 지병 같은 거라서 몸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젠젠은 저번 주에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되게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는데 또 바빠질 대비를 한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 젠젠은 또 바빠질 예정입니다. 네, 나폴스는 이거 약간 원래 애교할 때 하잖아요. 누구는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저 살아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래요? 그런 말투인데. 저희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나폴스는 뭐 학교 출근해서 정신없이 살았고요.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간만에 주말에 동안 좀 책을 읽으면서 여유를 가졌습니다. 마크는요 오로지 재편집을 다 끝냈어요. 이 재편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사실 뭐 편집을 독학으로 배우고 저도 편집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시작하고 싶어서 오로지를 시작한 거여서 한 1회부터 7회까지 제가 편집을 진짜 못했어요. 아마 그때 들으신 분들은 편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셨던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다 잡고 그거를 다 제가 편집을 고르게 다시 편집을 해서 재업로드를 했습니다. 재업로드를 했다는 게 그 회를 다시 올린 게 아니고 파일만 이렇게 다시 업로드해서 재업로드를 마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로지를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부족한 편집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에피소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다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편집 상태가 다시 좀 좋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댓글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분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한 분은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도라젠 1호팬님께서 젠젠님의 팬이신 것 같은데 5,000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돈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 아닌가요? 네, 저번에 맞아요, 5,000원 한 번 맞아요. 받고 이번에 또 한 번 받고. 플렉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김 작가님 댓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거 다는 안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서 일단 길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알 수 없는 사랑 잘 들었어요. 공감도 되고 재밌더라고요. 나폴스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고 오히려 진짜 사랑한다는 게 나에게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등등 이렇게 쭉 길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김 작가님은 원래 만두라는 닉네임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저희 애청자분이세요. 항상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홍보를 하자면은 김 작가님께서도 팟캐스트를 시작하셨어요. 김작과 박헌의 저희는요 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팟캐스트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다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약간 지능형 안티 같은 느낌인데요. 안 들리게 해서 뭐라고요? 김 작가와 박헌의 저희는요. 오케이. 저희는요라고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저희 오로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오로지의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을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인스타그램 계정 이름은 오로지.팟캐스트인데요. 스펠링이 oroji.podcast입니다. 저희 인스타그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오로지를 쭉 청취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 에피소드 도입부에 댓글을 읽어드려요.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사연도 괜찮고 광고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응원의 메시지나 질문사항 또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등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저희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곧 저희가 아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젠젠님의 알 수 없는 사랑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통주제인 미스터리가 끝났습니다. 미스터리 주제가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핫했는데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주제는 인물입니다. 각자 평소에 존경하는 혹은 한 번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만한 인물을 선정해 이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순서도 저 마크가 준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주제 선정을 니체로 할까 트럼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매번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다면서 정작 정치에 관한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서 결국 트럼프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원래 트럼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트럼프 하면은 분위기가 과열될까봐 논란이 많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다가 큰맘 먹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0분 전에도 난나님이랑 싸우셨잖아요. 싸운 거 아닙니다. 대기실에서. 싸운 거 아니에요.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저 들어오려다가 나갔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밖에 비가 내리는데 그 수증기가 됐어요. 뜨거워가지고. 여하튼 트럼프는 참 논란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평범하지 않고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죠. 보통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생각하면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하고 인종차별에 성차별까지 하는 그런 이미지로 인식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트럼프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트럼프 생각하면 코뿔소가 생각나요. 코뿔소의 이미지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뭐 트럼프를 잘 본 게 아니고 뉴스에서나 이제 보도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거는 약간 과하잖아요. 약간 굉장히 자기를 잘 드러내려고 하고 뭐 손을 강하게 잡는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강함을 표출하려고 하는 허풍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자신감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었고, 어쨌든 이미지는 굉장히 코뿔소를 닮아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미지가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긴 것도 그렇고요. 코뿔소가 이제 하다가 달려가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격양돼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항상 호전적이고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약간 저한테는 코뿔소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저는 직설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며칠 전에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 잘못이다. 이거는 우한에서 유래가 되었고 우리는 심각한 조사 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수장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그런 거 보면 직설적인 것 같아요. 저는 차별주의자요. 인종도 사실 그렇고 여성 혐오적 발언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는 재작년에 이제 뉴욕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제 주변 친구들은 정말 싫어했었어요, 트럼프를. 일단은 저 자체도 그 비자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민자에 대해서 정말 까탈스러웠고 제 주변에 있는 유학생 친구들이 다 한국을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 경우만 봐도 굉장히 이 사람이 자기 미국인 보호 그리고 또 이민자에 대한 배척 이런 것들이 좀 심하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를 이상적인 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말하는 그런 군주상에 딱 맞는 인물이 트럼프라고 생각을 해요. 군주론에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제 항상 선한 태도를 고집하는 자는 선하지 않은 주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몰락한다. 사랑과 두려움을 받는 것 중에서는 사랑을 포기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제 이런 것이 써 있는 책이거든요. 이런 지도자를 얘기하고 이제 군주론을 확실하게 더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에 이제 마키아벨리의 이탈리아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긴 하는데 대체로 우리가 이제 군주론 하면 떠올리는 굉장히 어떤 명민하고 교활하고 지배적이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갖춰야 될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현대의 지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들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대체로 이제 트럼프를 생각하면은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트럼프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비록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사실 보기보다 똑똑하고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고 미국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절대 멍청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다루기 쉬웠겠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가 2017년 1월 22일이에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또 정치 외교를 전공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 당시 트럼프, 힐러리, 버니 샌더스를 직접 눈으로 봤고 그들의 연설까지 직접 들었어요. 트럼프를 실제로 봤을 때 느낀 건 딱 2가지였어요. 키가 진짜 크다. 그리고 TV에서 보는 것과 똑같다. 제가 사실 트럼프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아마 그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트럼프를 진짜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의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들의 비자를 제한해야 한다. 외국과 무역을 중지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에게 피해가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초반에 논란도 되게 많고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트럼프를 진짜 싫어했어요. 실제로 미국 대선 그거 저 라이브로 봤거든요, 미국에서.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저 울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때 트럼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싫다에서 끝내버리기에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좋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했거든요. 여하튼 저는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 여러 다양한 의견도 듣기 시작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느낀 건 트럼프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막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지지를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단순히 생각 없고 거만한 트럼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이 트럼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의 생애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번 에피소드는 트럼프의 책, 거래의 기술과 여러 정치학자들의 칼럼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생애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1946년생이니까 올해 만으로 74세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죠? 도널드 트럼프의 아버지는 프레드 트럼프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백만장자였어요. 지금 트럼프만큼 몇십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적당한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자신의 출생이 트럼프에게는 콤플렉스 중 하나였다고 해요. 아버지도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뉴욕의 중심지인 맨해튼이 아니라 브루클린에서 공공주택 같은 벽돌집을 건축해서 임대하던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항상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던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실제로 트럼프가 이게 나에게 콤플렉스였다 라고 직접 말한 건 아니고요. 항상 자신의 출생을 바꾸기 위해 맨해튼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참 특이했어요. 좋게 말하면 패기 있는 애였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개념 없는 애였어요. 트럼프는 학창 시절 음악 선생님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그 이유는 그 선생님이 트럼프가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 이유 때문에 선생님한테 주먹을 날린 거죠.
이것만 봐도 이제 트럼프 성격이 조금 드러날 거예요. 이후 뉴욕 군사학교에 입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와튼 스쿨은 경제학과 경영학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중 하나예요.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일하며 많이 배웠어요.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을 넘어 항상 그 이상의 것을 해내고 싶어 했어요. 따라서 결국 맨해튼으로 진출하게 되죠. 이후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데요. 그가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사실 말아먹은 사업도 많아요. 근데 모든 걸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사건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허름한 호텔이었던 코모도 호텔을 구입한 것이었어요. 트럼프는 이 허름한 호텔을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탈바꿈시키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어요. 뉴욕 맨해튼에 있는 대표적인 기차역이 그랜드 센트럴역인데 그 역 바로 옆에 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맨해튼 한복판에 트럼프 타워를 지은 건데요. 이로써 트럼프는 그의 이름을 미국 전역에 알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는 모든 것을 화려하고 호화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 화려함을 무기로 스스로를 마케팅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수르 여러분 다 아시죠? 중동의 서기 부자 만수르 있잖아요. 만수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만수르가 돈을 엄청 많이 씀으로 인해서 이런 이미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게 돼요. 트럼프도 아마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트럼프의 성장 과정을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정도 이야기만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느끼기에 트럼프는 어떤 사람 같으세요? 저는 사실 트럼프의 생애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미디어에 비쳤던 좀 자극적인 그런 발언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쓰고 본 적은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굉장히 패기 넘치고 도전 정신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을 때린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아,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는 갈 것 같아요. 왜요? 사이코패스라서? 네, 나펄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코패스라는 거에 대해서요? 혹시나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나요? 더 정보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쵸. 왜냐면 단 그거 하나의 뭐 사례 선생님, 가지고 선생님 하나 때린 거 톡하게. 가지고 사이코패스 해버리면 꽤 여러- 많은 사람이 여러 사례를 봐야죠. 사이코패스 되니까. 아, 그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일을 저지르고 뒤늦게 이제 수습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성공과 실패가 모 아니면 도인 경우가 많은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자신의 언변을 좀 과장되게 말하면서 약간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그 맨하탄에 트럼프 호텔 있잖아요. 그거 지을 때도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데 그 내부 자재들을 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자재들을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대중들한테 말할 때 이 호텔은 세계 최고고 고급이고 이런 수식어를 사용해서 이제 자기 호텔을 그렇게 홍보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단점 같은 거를 자신의 말투를 이제 과장되게 말을 함으로써 감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약간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는 트럼프를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라고 해서 넷플릭스에 트럼프의 일생에 대해서 다룬 4부작이 있어요. 이제 트럼프, 미국인의 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보는 내내 고통스러웠지만 열심히 봤거든요. 열심히 봤는데 트럼프란 인물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달성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건 맞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마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모도 호텔 재건축이 사실상 지금의 트럼프가 있게 해준 기반이 된 것인데 트럼프만의 능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돈이 정말 수십억이 드는데 뉴욕시랑 딜을 한 거죠. 당시 1975년에 뉴욕은 이제 시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파산 직전이었어요. 시 자체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트럼프가 딱 나타나서 이번에도 파산 직전에 있는 코모도 호텔을 내가 재건축을 해서 다시 뉴욕을 부자 도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뉴욕시에서 이 호텔에 대해서 40년 동안 세금을 감면해달라라는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1억 6천만 달러를 무려 트럼프가 세금을 안 내게 된 계기인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시의회 내에서도
어떻게 한 개인한테 이렇게 큰 혜택을 줄 수가 있냐. 이 사람이 어떤 공인도 아니고 정말 장사꾼인데 라는 편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걸 재개발에 성공을 한다면은 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치열한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엔 이제 트럼프가 그걸 따낸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람은 과연 영웅일까? 아니면은 단지 정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리한 장사꾼일까라는 평가를 되게 갈리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후자의 평가에 좀 더 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뉴욕시가 좀 더 살아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알짜배기 이득은 다 트럼프가 가져갔거든요. 코모도 호텔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제가 붙이자면은 난나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트럼프가 사실 억만장자가 된 거는 제가 보기에 이 코모도 호텔 사건만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의 정말 사업가적인 그런 성격과, 두 번째는 그 시기가 잘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코모도 호텔을 지을 때, 이 재건축을 할 때 자기 돈을 거의 안 썼어요. 다 빌린 거죠. 근데 은행에다가 돈 빌려달라 해서 은행에서 너가 뭔데 우리가 그 큰 금액을 빌려주겠냐라고 해서 트럼프는 뉴욕시에 찾아가서 세금 감면 혜택을 해달라 라고 해서 그걸 결국 따냈어요. 맨 처음에 안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끈질기게 자기가 밀어붙여서 결국 따냈어요. 그 따낸 거 가지고 다시 은행에 가서 이거 봐라, 세금 혜택 받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투자할 만 하지 않냐 라고 해서 투자를 받았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돈이 엄청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승부사적 기질로 이거를 이뤄냈고, 거기서 이제 밑바탕이 되는 거는 그때 그 뉴욕시의 재정 상황, 그런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법한 거는 트럼프가 어떻게 살았나 이거보다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가 더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득표수는 힐러리가 더 많았지만 미국 투표 시스템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 투표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트럼프가 정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화법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한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이 문화 차이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각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미국 문화가 좀 더 노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도 스탠딩 코미디를 좋아하는 편인데 미국 애들은 다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저걸 저렇게 얘기해도 돼? 또는 저렇게 개인적인 공격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싶은 정도의 발언들을 굉장히 문화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러웠던 적도 있고 저건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는데, 그런 어떤 노골적이고 오픈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더 우리나라랑 다른 미국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화라는 게 사실 되게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던 게 이제 식문화 생각해서 식문화. 왜냐면 초등학교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문화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못 알아듣거든요. 문화가 뭐예요? 못하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거부터 좀 비교하자면 우리는 쌀을 먹고 걔네들은 밀을 먹죠. 그래서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아서 약간 이제 상향 평준화라 그래야 되나?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 3% 엘리트가 끌어나가는 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 가는 일반인 붙잡아다가 지구본을 보여주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야 이러면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보충하자면 우리나라의 공교육 기본적인 수준이 많이 높은 편이죠, 사실은.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립도 있고 학교 형태가 뭐 차터스쿨부터 해서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 공교육의 편차가 굉장히 좀 있는 편입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제가 느꼈던 점은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미국은 정말 개인주의가 심한 나라인데, 일단은 뭐 개인 접시를 쓰고 뭐 음식 같은 거를 쉐어를 사실 잘 안 하죠. 그래서 개인의 영역을 되게 존중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영역, 내 영역 이렇게 딱 벽이 있는 듯한 느낌? 그렇다 보니까 I'm not judging you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나 너 평가하는 거 아니고 뭐 너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의견은 이래. 개인의 영역을 존중을 하면서 자기 할 말은 또 다 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을 되게 잘 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뭐 How are you? 궁금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내? 뭐 기분 어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는 약간 예의상?
그런 식으로 묻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한국은 현대의 한국 사회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남한테 관심을 많이 주지는 않는데 또 중요한 사안이 터졌을 때 한국인들은 정의라는 게 있어서 그 발벗고 도움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태안에서 뭐 기름이 유출이 되었을 때 다 같이 봉사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미국 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는 이렇다라는 걸 조금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문화다 보니까 한국은 젓가락을 사용하죠. 식문화 했으니까 식문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중일 비교할 때 이제 젓가락을 쓰는 걸로 비교하죠. 이제 뭐 나무를 쓰느냐, 뭐 끝이 둥그렇냐 이런 거 하는 건데 아까 젠제님 얘기에서 좀 더 보충하자면 그 개인주의가 약간 미국이라면 우리나라는 좀 공동체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 이제 공동체에서 개인주의로 가는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치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남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를 그냥 정의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약간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걸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합리적 개인주의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각자의 영역을 존중을 하고 자신의 그 개인주의를 추구를 하되 피해를 주지 않는 것들 이거를 합리적 개인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전 제가 아까 얘기한 미국의 특성하고 대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미국 문화가 좀 더 노골적이라고 했던 거는 자기 욕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취직을 할 때도 나 이 정도 월급 원한다. 회사랑 딜할 때도 그런 게 너무 솔직하고 오히려 그런 걸 어필을 못하면은 그런 걸로 손해를 너무 쉽게 받고 못하는 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취업할 때도 뭔가 나 호봉 이 정도 원합니다라는 얘기 하기를 굉장히 좀 어색해하고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그 회사의 갑질 때문에 아니에요? 회사가 더 연봉의 상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문화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취직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게 좀 차이점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연봉 얘기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현대 사회, 자본 사회에서 일을 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그런 걸 딜할 때도 약간 조심스럽다고 해야 되나? 너무 돈 밝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나 이 정도 능력 되니까 나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되게 그 문화가 다르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좀 더 선비 정신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예를 중요시하는 그리고 약간 체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내숭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비판적으로 본다면. 네. 근데 저는 그런 문화가 뭔가 한국의 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를 챙긴다는 거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기여한 면도 있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게 우리나라는 약간 겸손을 미덕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들고 사실 미국과 한국을 좀 구조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미국 회사에서 느꼈던 거는 회사가 되게 수평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직적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높은 사람들,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자기보다 직급이 많으면 좀 좋아려야 되고 좀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수평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보스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고 이게 옳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 배려나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노인분들한테 공경을 하고 이런 거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노인 공경이라는 게 사실 노인이라는 약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나라의 문화. 약자이기도 하지만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문화인데 미국에서는 사회적 약자, 어린이 오히려 더 강하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긴 한데 조금만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기본 베이스가 겸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르신을 공경하거나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이제 질문 주신 게 미국도 똑같이 그러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겸손의 개념이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에도 겸손이란 개념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겸손과 미국의 겸손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나라의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그 겸손을 표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분께 내 자신을 낮춤으로써 공경을 표하는 게 예가 되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겸손이란 게 배려가 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절대 낮추진 않아요.
그게 겸손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한국 문화의 근간은 겸손이에요. 한국 문화는 인과 예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문화가 한국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미국 문화의 근간은 자신감입니다. 미국 문화는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즉, 누구보다 나를 중시하고 내가 승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한 사람이 보통 인기가 많아요. 반대로 미국에서는 자기 자신이 잘나고 멋진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걸 100% 일반화할 순 없지만 대부분 이런 경향을 띠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미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수업을 듣던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동서양의 문화 차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미국 문화는 winning culture라고 하셨어요. 즉, 승자가 분명히 존재해야만 하는, 내가 그 승자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문화죠. 여기서 하나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올림픽 보면은 미국이 대체적으로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해서 1, 2위를 다투잖아요, 중국이랑. 근데 월드컵을 보면은 미국은 생각보다 별로 못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운동들은 되게 잘하면서 축구는 별로 못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축구가 되게 유치한 스포츠예요. 22명이서 조그만 공 하나 뺏으려고 움직이는 스포츠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몸싸움 하거나 그게 과격해지면은 바로 경고받거나 퇴장당하고요.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냐면은 미식축구나 아이스하키 같은 종목이에요. 보호장비 차고 막 상대방이랑 거친 몸싸움 하고 그런 스포츠가 미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요.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에 실제로 막 싸우기도 해요. 심판도 그런 거 바로 안 말리고 막 좀 지켜보다 말리기도 하고 싸워도 퇴장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막 싸우면은 관중들이 난리가 나요.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스포츠에서도 미국 문화인 위닝컬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인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미국에서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여기서 방금 난나님이 말씀해주신 그 연봉 협상 부분에서도 내가 연봉 협상을 하는데 내가 연봉을 작게 부르면은 내 가치를 내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자신감이 굉장히 없어 보이죠? 그 말은 자신이 무능력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연봉 협상 자리에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트럼프로 넘어가서 따라서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고 결국 대통령까지 될 수 있던 거예요. 트럼프는 자신감이 굉장히 많으니까 트럼프 성향 자체가 내가 짱이다. 미국도 짱이다. 내가 짱이니까 그 미국을 다시 짱으로 만들어줄게.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게 미국에서 먹히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겠죠? 이게 사실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게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가 자신감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기반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게 먹힌 거예요. 그로 인해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던 거고요. 마초맨이 인기가 많겠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떤 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에피소드에서 미국 남자들은 남자다운 거 되게 좋아해요. 탈거르세 편.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남자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자신감 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남자에게 자신감이란 몸이 크고 막 과격하게 말하고 막 힘을 쓸 때는 써야 되고 이런 게 자신감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많이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에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지지할 것 같으신가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요? 제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받고 든 생각은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백인들을 타겟으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자신감 때문에 뽑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질문의 요지는 정말 한국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 나왔을 때 너는 뽑을 거냐? 이런 질문이신 거예요? 네.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요인은 젠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신감뿐만이 아니에요. 전략적이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거 다 배제하고 트럼프처럼 막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을 뭔가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성공한 사업자고 경력이 있어. 자기가 뭔가를 이뤄낸 경력이 있어.
그런 사람이 대선에 출발해서 트럼프처럼 이렇게 막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 막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지지할 것 같은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가슴으로는 지지하겠지만 표는 안 줄 것 같은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처럼 행동한다고 하면은 중국한테 미세먼지 너네 탓이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너네 때문에 그러네요. 그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한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이제 강자한테는 약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신감, 추진력, 도전정신, 그리고 우리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 더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저는 먹힐 거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 지금 대통령들이 겸손하긴 하지만 결국 하고 있는 정책의 1순위가 항상 경제 부흥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비슷한 사람은 없지만 그나마 좀 성향으로 본다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떠오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굉장히 확고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에 칼같이 딱 말하는 것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 트럼프 같은 지도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냐는 크게 상관없이 나는 결과로 보여준다 라는 식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그 이분의 어떤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닮은 대통령이 전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미 이 사람이라면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도 했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이루었고 심지어 정치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보였거든요. 코모도 호텔 재건축과 같은 어떤 그런 건축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된다면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을 성공시켰던 것처럼 우리 나라를 성공시키지 않을까? 라는 믿음으로 뽑히신 분이 있잖아요. MB 말하는 거죠? 주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둘이 약간 영혼의 쌍둥이가 아닌가. 물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분도 남의 말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신 것들을 보면은 트럼프도 되게 대표적으로 남의 말을 안 듣고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쫙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MB도 그랬어요. 그래서 산성도 세웠잖아요. 강화문에.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막아버려. 안 보면 돼.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모두의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공을 이뤘냐라고 하면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죠. 저 사람이 적이면 진짜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내 편이고 내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면은 나도 뭔가 그 이득을 등에 업을 것 같은 기대를 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절대 나의 범위에 우리를 끼워주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철저히 내 거, 내 성공, 내 이득 이런 걸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는 정말 좋은 사업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국가의 정치라는 게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란나님께서는 MB랑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트럼프를 보면 히틀러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박대했고 트럼프는 이제 무슬림을 박대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뭐 대중매체를 잘 이용한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고, 저는 사실 우리 아이를 생각했으면은 아이가 이 사람이 이런 혐오 발언을 일삼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그 사람을 보고 배울 거를 생각을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국익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뭐 뽑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성장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난나님이랑 전재님 얘기 듣다가 좀 반대되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저도 이제 그런 쪽이었는데 지금 그 사업가의 목표는 그 기업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 국가의 이익이, 국가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 자국민 우선주의 아니에요? 저는 모든 국가에서 우선시하는 거는 자국민 우선주의를 생각을 해요. 자국민이 그리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 다문화인 과정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민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게 사실 그 자국민 우선주의를 바탕에 깔린 건데, 저는 그게 이미 다른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자국민 우선주의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미국이 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래서 그걸 바꾸겠다라는 관점이라서 좀 오히려 반대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제 국가의 대통령은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의 지위의 영향력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꾸 아이의 예시를 들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돈 많은 나라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전쟁도 없고 뭐 1등인 나라에서 자라면 좋죠. 근데 혐오의 발언을 일삼고 그런 사람이 아 그래도 되구나. 저래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를 보면서 자라면은 돈 많은 나라에서 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저는 일단 전제로 미국을 되게 돈만 많고 되게 뭐 편견이 있고 차별하는 나라로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위험하다면 혹은 어떤 예를 들어 뭐 IS라고 합시다. 그 IS가 위험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만약에 젠제님이 대통령이시라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인도적으로 그냥 뭐 오케이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게 먼저 우선이냐 저는 이게 그 생각의 차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그 자국민이 위험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보다 이제 인류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IS가 위험하기 때문에 IS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거를 배척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자국민 우선에 대해서 이제 나폴스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국민 우선은 전 맞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일단 우리는 다 국가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달라진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당연히 자국민 우선하고 우리나라가 짱이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 너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너 나 건들면 완전히 박살난다? 이렇게 호전적인 국가가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핵전쟁의 시대잖아요. 누구 한 명 잘못해서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나라 하나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여러 개 날아갈 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호전성이 과연 정말 자국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호전성과 자국인 우선주의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는 탁월한 재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서 핵 떨구면은 쟤도 죽고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그런 태도가 과연 미국인들에게도 이득인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예요.